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아버지와 딸의 근친상간으로 인해 온 가족이 몰살당한 참혹한 사건입니다. 1995년 중국 내몽골 후어하우터에서 발생한 대형 의문 사건으로 피해자는 가족 5명 중 4명이었고 그 중에는 내몽골 임업과학원 부원장인 바오원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 2군데를 총격당한 채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우르나와 21살의 자남 바오인호도 각각 한 번의 총격을 당했습니다. 17살 딸 바오진아는 2군데 총격을 당했으며 몸에는 많은 멍자국이 있어 분명 폭행을 당한 흔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은 큰아들 바오인타오만 살아남았습니다. 경찰 조사 후 나온 결론은 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고 1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95년 1월 18일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조사한 후 바오원샹의 집에 2개의 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방범문, 또 하나는 나무문이었고 2문 모두 강제로 열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4명의 피해자는 모두 머리에 총격을 입었고 몸에는 이불이 덮여 있었으며 현장에서 싸움이나 피해자들이 탈출하려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뒤에서 갑작스럽게 공격했음을 의미하며 피해자들은 거의 저항할 힘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바탕으로 사망 시간을 대체로 1월 17일 밤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거실에서 작은 구경의 총기 한 자루가 발견되었고 그 위에는 빠지지 않은 탄피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범인의 발자국은 발견되지 않았고 지문 채취 결과 모든 지문은 바오 가족의 것이었으며 외부인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오원샹의 침실에는 물건이 뒤섞인 흔적이 있었지만 1만 위안 이상의 금액, 양 194만 원의 현금을 보관한 비밀번호가 잠긴 금고는 범인에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던 작은 개는 발코니에 갇혀 있었으며 상처를 입지도 않았고 내구의 시체 외에는 바닥이 유난히 깨끗했습니다. 이런 현장은 마치 범인이 강도 사건을 일으키려고 한 것처럼 보였지만 만약 강도였다면 왜 아무런 싸움의 흔적도 없었을까요? 또 왜 집안에서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는 이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하나의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자가 딸 바오지나의 골반과 하체를 검사한 결과 17살에 불과한 그녀가 오랫동안 남성과 관계를 맺은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이 단서를 따라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과는 헛수고였습니다. 조사 결과 바오지나는 사교적이지 않았고 이른 연애를 한 적도 없었으며 어떤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또한 바오원샹의 이웃과 동료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찰은 바오원샹이 매우 나쁜 평판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탐욕스럽고 색장적이라고 했으며 하급 직원들을 무시하고 욕설과 압박을 가하면서 상급자에게는 아첨을 일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권력을 이용해 사람들을 괴롭혔으며 부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곳곳에서 작은 이득을 챙기고 이웃들과 자주 언쟁을 벌였고 아내를 자주 때리고 욕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웃은 그가 중요한 상사를 대적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어서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살해당했다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가 평소 많은 악행을 저질러 악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고 말했지만 어떠한 주장도 유용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바오원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조사한 결과 그는 직장 내에서 많은 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경제적 관계가 복잡하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집에는 현금과 금은보화가 다량 숨겨져 있었고 미해결된 경제적 소송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문점이 너무 많아서 경찰들은 더 이상 어떤 실마리도 잡을 수 없었고 바오원샹의 신분이 특수한 만큼 대규모로 조사를 벌이는 것이 쉽지 않아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996년 후어하우터에서 2번째 범죄 단속이 시작되면서 바오원샹 사건이 다시 재조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요 사건으로 분류되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은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오원샹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용의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바오원샹과 매우 가까운 관계여야 해서 그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 했고, 둘째, 범인은 바오 가족과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자주 바오 집을 드나들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은 한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 나이트클럽의 사장인 오양정이었습니다. 그는 바오원샹의 전 부하였고
한때 바오원샹 가족을 해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가 최근 몇 년 동안 바오원샹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오양청이 바오원샹에게 앙심을 품고 일부러 그와 가까워지며 복수의 기회를 노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오양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고 오양청은 처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얻었지만 가족 내에서는 위치가 낮고 매일 냉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양청은 직급이 올라가면서 아내가 자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부부 관계는 매우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에게 불평을 했고 그 친구는 오양청에게 젊고 아름다운 비서 여직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내는 오양청의 불륜을 알게 되어 즉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오양청은 공직에서 해임되었고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때 오양청은 자신이 처한 모든 어려움의 원인으로 바오원샹을 지목했습니다. 바오원샹은 오양청의 직속 상관이었고 그를 해임하는 일은 전적으로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전에도 생활태도 문제로 고발된 사람은 있었지만 그 사람은 단지 경고를 받았을 뿐 오양청만 해임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오양청은 바오원샹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바오원샹의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임된 오양청은 친구의 도움을 받아 나이트클럽을 열었고 사업은 날로 번창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오양청이 갑자기 바오원샹과 적에서 친구로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오원샹은 자주 오양청의 나이트클럽을 방문했으며 매번 술에 취할 때까지 마셨습니다. 1995년 1월 18일 바로 사건 발생 당일에도 오양청은 바오원샹 집을 방문했으며 이는 경찰의 추측을 더욱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무리 조사해도 오양청은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 사건은 다시 한번 막다른 골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바오원샹이 살고 있던 아파트 단지를 조사하며 새로운 세부사항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린 과학원에서 일하는 25명의 직원과 그들의 124명의 친척을 조사했으며 모든 사람이 사건 발생 당일 밤에는 아무 이상한 소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오원샹이 기르던 개는 보통 낯선 사람을 만나면 멈추지 않고 짖는 성격이었지만 사건 발생 당일 그 개는 매우 조용했다고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현장을 다시 재조사하면서 이전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총알이 빠지지 않은 총탄과 깨끗이 청소된 바닥이었습니다. 만약 범인이 바오 가족의 집에 아주 익숙하다면 집에 5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4명을 해친 후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람에게도 총을 쏘기 위해 총알을 교체했어야 했는데 왜 총알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또한 사람을 해친 후 현장을 청소할 시간이 있었다면 그가 당일 바오인타오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세 번째로 현장에서는 싸움의 흔적이 없었고 문과 창문은 모두 온전했으며 이는 범인이 바오 가족의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바오 가족이 범인을 집에 들여보냈음을 시사합니다. 네 번째로 둘째 아들 바오인 후의 호출기에서 집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발견되었는데 이 전화는 피해자들이 살해당한 시각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한 경찰은 큰아들 바오인타오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바오인타오의 행동을 추적하며 사건 당일 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시간 동안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오원샹의 침실은 가장 많이 뒤집혀져 있었고 바오인타오의 손자국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아버지와의 불화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바오인타오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냈지만 사람들이 그를 풀어준 후 그는 즉시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고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바오인타오를 용의자로 매우 의심했지만 현장 조사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사건 발생 후 1년 반이 지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96년 6월 17일 특수팀은 시 지도자들과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검찰 및 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바오인타오를 주요 용의자로 보고 집중신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월 19일 바오인타오는 결국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자백에 따르면 바오인타오는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자랐고 8살이 되어서야 부모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늘 어색했으며 3학년 때 겪은 사건이 그의 삶을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 그는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젊은 가사도우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장면은 어린 그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그 후 가사도우미는 해고되었고
아버지는 그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에 집에 돌아온 바오인타오는 바오원샹이 몰래 자신의 여동생 바오지나의 방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장면은 바오인타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고 그는 즉시 방에 들어가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붙잡으며 차가운 표정으로 어차피 네 여동생은 친딸이 아니잖아. 그들의 일인데 네가 왜 간섭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바오인타오는 여동생의 상태를 걱정하며 물어봤지만 여동생은 그에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오빠의 간섭을 싫어했습니다. 바오인타오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집안에서 이렇게 더럽고 부도덕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점차 그는 부모와 여동생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가끔 남동생과만 대화를 했습니다. 1994년 9월 바오인타오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가게를 담보로 맡겼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여동생과 아버지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냉정함과 여동생의 경물, 아버지의 폭력까지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한꺼번에 일어난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그에 따른 분노가 얽히면서 그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온 가족을 해치고 집안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오인타오는 가족에 대한 감정이 없었고 정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1995년 1월 18일 그는 이 끔찍한 사건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거울을 이용해 반사된 빛으로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후 숨은 상태에서 그들을 해쳤습니다. 세 사람이 사망한 후 바오인타오는 동생에게서 온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친구 집에 놀러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바오인타오는 동생과의 감정적인 유대가 있지만 그를 남겨두면 사건이 쉽게 드러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에게 거짓말을 하며 자기가 집에 못 돌아가겠으니 먼저 집에 가서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바오인타오는 다시 한번 범행을 저지르고 동생을 해친 뒤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날 집에 없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그는 일부러 자택 앞에서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이웃에게 가서 열쇠를 잃어버려 집에 들어갈 수 없다며 2개의 유리병을 이웃에게 전달해 어머니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5살의 젊은 청년이 자신의 가족에게 이렇게 가혹한 행동을 할 수 있다니 1996년 6월 25일 바오인타오는 공식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재판을 앞두고 그는 매우 차분해 보였고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예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라지면 경찰의 추적 대상이 되어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넘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후회가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정신적으로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1996년 7월 1일 후어하우터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내렸고 바오인타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법이 빨리 저를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 마디는 바오인타오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으며 그의 회개이자 무력감을 나타냈습니다. 변태 같은 아버지, 나약하고 냉담한 어머니, 그들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이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만약 이런 부모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3일 태국 동부의 촌부리주에서 경찰은 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냄새가 시체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며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사건을 중대하게 여기고 방콕 대도시 수사팀과 지역경찰이 협력해 해당 마을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마을 근처의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연문 옆에서 발견된 푸른색 방수포 아래 검은색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미 심하게 부패된 사람의 다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발견은 곧바로 경찰로 하여금 며칠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중국 국적 여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은 즉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총 7개 팀, 50명의 경찰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북부 촌부리 지역의 여러 장소를 직접 탐문했습니다.
또한 12곳의 현장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유해 조각과 개인 물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의적으로 불태워진 분홍색 여행 가방과 가슴 확대 수술용 실리콘 보형물 2개가 있었는데 그중 1개는 여전히 가슴 부위에 부착된 상태였습니다. 이 끔찍한 증거들은 피해자가 얼마나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며 가해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범죄는 대체 얼마나 깊은 원한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범인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잔혹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24년 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중국의 부유한 미녀가 가짜 부자 남성과 만남을 가진 후 벌어진 참혹한 범죄 이야기입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옌 루이미는 올해 38살로 중국 허난성 출신입니다. 오랫동안 산동성 칭다오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광동성 선전으로 이주했습니다. 40살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루이미는 미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종종 미용 주사를 맞고 얼굴 관리를 꾸준히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덕분에 루이미는 마치 20대처럼 보였으며 피부는 하얗고 매끄러웠습니다. 루이미는 얼굴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그녀는 뛰어난 체력을 유지하며 균형 잡힌 몸매를 가꾸는 데에도 열심이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최근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플라잉 디스크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스키, 골프, 서핑과 같은 고비용 스포츠도 좋아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루이미는 명랑하고 활기찬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자존감이 높고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루이미는 소셜 플랫폼과 친구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했는데 종종 해외여행을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명품을 사는 사진들을 게시했습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독립된 수영장이 딸린 빌라에 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완벽하게 하얗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카노 카지노인 베네시안 마카오의 라이온킹 골드카드도 선보인 바 있었는데 이 카드는 약 2297억 원 규모의 카지노에서 매출액 12억 위안을 달성한 슈퍼 VIP 고객만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수로 분실한 경우 재발행 수수료는 6만 원으로 약 1148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소 루이미는 고급 장소를 자주 드나들며 그곳에서 가끔 연예인들과 마주치고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에는 칠란, 군리나자, 판빙빙, 왕가얼, 허유근 등 중국의 유명 배우와 연예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즐기는 루이미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태국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태국에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으며 올해 새해도 태국에서 맞이했고 4월에는 태국의 송크란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루이미는 태국을 방문할 때마다 현지 음식을 즐겼으며 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는 항상 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환대가 넘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지만 택시기사가 이를 신속하게 되돌려줬다는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물론 루이미는 태국 외에도 올해 마카오, 싱가포르 등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겁니다. 루이미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과 여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부잣집 딸일까요? 루이민의 가족은 허난성에 거주하며 그녀는 가족들과 약 2주에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가장 최근의 연락은 7월 1일이었는데 당시 언니가 집에서 쓰던 TV가 고장났다고 말했고 두 자매는 새 리모컨을 구매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을 보면 루이민의 가정은 일반적인 가정으로 보이며 대부호 집안은 아닌 듯합니다. 따라서 루이민의 재산은 스스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이민의 언니는 동생이 대학 시절부터 이미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루이민은 2017년 산동성 칭다오에서 스베이구 루이밍 피트니스 센터라는 요가 센터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트니스 센터는 2년 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루이민은 또다시 인터넷 회사를 창업했고 팬데믹 종료 후 선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플라잉 디스크에 열정을 쏟아 선전에서 클럽을 창설하고 코치를 모집하며 수강생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선전 지역의 많은 플라잉 디스크 애호가들은 그녀를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나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으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유능한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루이민의 신분과 관련된 부정적인 소문도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산이 불법적인 경로로 얻어진 것이라는 주장부터 홍콩과 마카오의 카지노나 동남아 국가들에서 활동하며 부호들에게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곽 여성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순한 명예훼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있는 미혼 여성으로서 루이미는 가족들로부터 결혼 압박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한때 소셜미디어에 결혼 압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유한 미녀, 미혼, 그리고 결혼 정년기를 넘긴 여성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화려한 일상을 자주 공개하는 루이미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눈에 쉽게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칭엔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칭엔의 여권에는 그가 중국 안후이성 출신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태국 경찰은 그의 출신지를 장시성 간저우라고 밝혔으며 그는 다른 국가의 여권도 소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그에 대해 32살이라는 설과 34살이라는 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루이민과 마찬가지로 마칭엔 역시 소셜미디어에 럭셔리한 생활을 자주 자랑했습니다. 그는 랜드로버, 포르쉐, 롤렉스와 같은 고급 차량과 명품 시계를 비롯해 헬리콥터까지 등장하는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고급스러운 장소를 드나드는 모습,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자주 오가며 출장을 다니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성공한 부유층 인사로 포장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마칭엔은 6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는 대형 기계 임대업을 운영합니다. 한 제보자는 자신의 언니가 마칭엔의 권유를 받아들여 200만 위안, 약 3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기계를 공동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배송된 것은 중고 복원기계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단 한 건의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마칭엔에게 요청했으나 결국 돌려받은 것은 20만 위안, 약 3,82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자금조차도 마칭엔이 이전에 할부로 구매한 포르쉐를 담보로 맡긴 후에야 마련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2023년 말, 이 제보자의 언니는 마칭엔이 해외로 도피했으며 남은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마칭엔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이 돈을 모으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4월 14일 태국의 송크란 축제 기간에 루이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새해는 친척들을 방문하고 집에서 술 마시며 모여 식사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태국은 완전히 달라요. 모두가 거리로 나와 아침부터 물총을 쏘며 하루 종일 신나게 놀고 날이 새도 여전히 열기가 가득하죠. 가난하든 부자든 이 순간에는 모두가 평등해져요. 정말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이후 2024년 5월 14일 루이민의 이 게시물에 마칭엔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럼 나도 너를 팔로우할게. 너의 행복에 나도 좀 묻어가야겠어. 행복은 나누는 거잖아? 해당 댓글의 IP 주소는 말레이시아로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마칭엔은 또 다른 댓글을 남겼습니다. 송크란 축제에서는 물을 맞는 것이 행운이래요. 이렇게 많은 행운을 받은 나도 다른 사람과 나눠야겠죠? 이때 댓글의 IP 주소는 홍콩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댓글에 대해 루이미는 당일 곧바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맞아, 좋은 말 고마워. 이렇게 해서 마칭엔은 성공적으로 루이민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이후 두 사람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여러 차례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루이민이 마칭엔의 다정한 말과 달콤한 위로에 마음이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루이민이 원래부터 마칭엔과 같은 남자를 선호했을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켰고 결국 태국에서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6월 26일 루이민은 말레이시아에서 태국으로 혼자 입국했고 그날 그녀는 노점 식당에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6월 28일 루이민은 방콕의 한 바를 방문한 후 차이보 슈안이라는 33살의 중국인 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6월 29일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파타야로 향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6월 30일에 루이민은 친구의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7월 2일에 푸켓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고 보슈안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날 루이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약간 우울한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사람마다 자기 핸드폰이 있잖아.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글이 바로 루이민이 남긴 마지막 게시물로 확인되었습니다. 루이민은 한때 친구와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콕에 와서 남자애를 하나 알게 됐는데 아직 제대로 사귀지도 않았는데 벌써 골치가 아파. 정말 재미없어.
그녀는 이 대화에서 그 남자와의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메시지에서 남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 있어?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해? 내가 줄게. 이에 루이미는 넌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 난 정말 마음이 아파. 라고 답했고 남자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진 고작 이틀이야. 무슨 사랑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대화가 루이민이 마지막으로 남긴 우울한 게시물과 관련된 것일까요? 혹은 이 남자가 마칭앤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까요? 루이민의 친구는 이런 상황을 보고 남자들이 너무 많으면 운이 나빠질 수 있어 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가 현실이 되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6월 30일 마칭앤은 이미 방콕에 있었고 자동차 대여점에서 흰색 혼다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7월 1일 오후 5시 26분 그는 이 차량을 운전해 방콕 타임스퀘어 쇼핑몰에서 루이민과 만났습니다. 루이민은 이미 그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마칭앤은 그녀의 짐을 차에 실어주었습니다. 6시 5분 마칭앤은 차량을 잠시 정차했고 루이민과 함께 차에서 내려 길가에서 두리안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라마사원 도로 방향으로 걸어가며 식사 혹은 음식 구매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7시 43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돌아오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이후 차량에 탑승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방콕의 한 별장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밤 11시 이후 루이민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외부와의 연락이 닿은 시점으로 이후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7월 2일 새벽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충돌이 있었고 그 결과 마칭앤이 루이민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칭앤은 루이민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절단한 후 검은색 테이프로 포장해 그녀의 분홍색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7월 2일 저녁 7시 2분 마칭앤은 렌트한 차량을 몰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차량의 GPS에 따르면 그는 70여 킬로미터를 달려 방콕을 벗어나 북부 촌부리 외곽의 인적이 드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7월 3일 새벽 1시 52분부터 마칭앤은 북부 촌부리의 외진 산악지대를 차량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45분 그는 외딴 지역 근처에 차량을 멈추고 트렁크에서 여러 물건을 꺼내 황야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곳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마칭앤이 흔적을 감추려 했지만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7월 3일 새벽 4시 56분 한 남자가 황야에서 물건을 태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칭앤은 루이민의 물건들을 불태운 후 유일하게 루이민의 휴대폰만 남겨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루이민의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감지된 시간은 7월 3일 새벽 4시 58분이었습니다. 해당 신호의 위치는 한 공공공원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루이민의 개인 물품을 처리한 후 마칭앤은 차량을 몰고 여러 외진 지역에 시신의 유해를 나누어 유기했습니다. 7월 3일 오전 6시 2분 그는 마지막 유기 장소를 떠나 호텔로 돌아와 체크아웃을 했고 정오쯤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마칭앤은 범행 후 호텔 객실과 욕실을 포함한 첫 번째 범행 현장을 황산 알루미늄으로 철저히 세척했으며 렌터카 차량도 세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장에서 미세한 혈액을 발견해 채취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마칭앤은 2024년 7월 3일 오후 1시 46분에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을 떠나 홍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은 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으며 이후 배를 타고 마카오 카지노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칭앤이 루이민의 휴대폰을 소지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탐욕스러운 그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루이민의 핸드폰을 이용해 마카오에서 소비를 강행했습니다. 7월 4일 새벽 그는 루이민의 위챗페이 계정을 이용해 마카오의 한 까르푸 매장에서 두리안을 구매했습니다. 7월 5일 오전에는 베네시안 호텔에서 만두 등의 식품을 구매했습니다. 7월 6일 오후 5시 4분엔 1043위안, 약 19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했으며 그날 6시 40분 다시 까르푸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마칭앤은 루이민의 계좌로 끊임없이 소비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루이민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해 일부 댓글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루이민의 가족은 그녀의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하고 즉시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또한 이 수상한 활동을 경찰에 보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칭앤은 루이민의 자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위치까지 노출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7월 10일 마카오의 한 전당포를 찾아가 명품 시계를 담보로 맡기고 5만 호주 달러, 약 4,559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을 손에 넣은 마칭에는 곧바로 카지노로 돌아가 그 돈을 베팅하며 사치스럽게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전당포 직원이 시계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전당포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마카오 사법경찰국은 조사에 착수한 후 전당포에 맡겨진 시계가 가짜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마칭엔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7월 12일 홍콩행 여객터미널에서 도주를 시도하던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체포 당시 마칭엔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현금은 1,500 홍콩달러, 약 2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마카오 법원은 신원 기록 작성과 함께 5천 호주달러, 약 456만 원의 보석금을 부과하는 강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건은 경찰로 이관되어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마카오 사법경찰국은 중국 본토 경찰로부터 중요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태국에서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마카오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카오 경찰은 마칭엔의 신원을 대조한 끝에 해당 용의자가 전당포 사기범으로 체포된 바로 그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 경찰이 마칭엔의 여권을 이미 말소했기 때문에 그의 마카오 체류 허가도 자동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카오 사법경찰국과 출입국 경찰국은 7월 15일의 관례에 따라 마칭엔을 중국 본토 당국에 인도했습니다. 마칭엔은 도박 중독이 심하고 대담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 그가 체포될 수 있었던 것은 루이민의 가족이 비교적 신속하게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고 과정 중에 한때 납치 및 몸값 요구라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7월 6일 오후 3시경 루이민의 중국에 있는 한 여성 친구가 아무리 연락을 시도해도 루이민과 연결되지 않자 여러 경로를 통해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화 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친구는 루이민이 잘 사용하지 않던 전화번호를 떠올려 전화를 걸었고 놀랍게도 이 전화번호가 루이민의 언니에게 넘어가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루이민의 가족은 비로소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루이민의 실종 이후 한 친구가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루이민 가족의 수색을 돕고 방콕과 파타야 경찰에 신고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루이민과 접촉한 적이 있는 사람들도 차례로 초대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루이민이 태국에서 만났던 남성 친구인 차이보시아는 이 그룹에 참여한 후 루이민의 매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월 28일에 루이민과 저녁을 먹었고 7월 2일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7월 8일 루이민의 매형과 보시아는 음성통화를 통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때 보시아는 돈을 좀 더 준비해야 한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루이민의 매형이 지금까지 모은 10여만 위안, 약 1,900만 원으로 충분하냐 라고 물었고 보시아는 부족하다, 최소 100만 위안, 약 1억 9천만 원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돈을 마련해 태국에 오면 협상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타야에서 신고를 돕고 있던 2명의 루이민의 친구들은 의심스러운 태국 현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30만 위안, 약 5,742만 원을 지불하면 루이민의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루이민의 가족은 곧바로 해당 전화번호로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는 계속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태국 경찰의 조사를 통해 해당 전화번호가 이미 해지된 번호임이 밝혀졌습니다. 루이민의 가족은 허난성에 거주하며 평소 루이민과의 연락이 많지 않았고 1년에 3-4번 정도만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루이민의 친구들을 거의 알지 못했고 방콕과 파타야에서 신고를 돕던 보시안 등도 낯선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루이민의 연애나 감정생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상황을 오해하고 루이민이 납치되어 몸값으로 100만 위안, 약 1억 9천만 원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10일 중국 주 태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루이민의 70대 아버지와 몇몇 친지들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태국 경찰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태국에서 루이민의 가족을 대신해 신고를 도왔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따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짜 친구이고 누가 가짜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태국 경찰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점차 공개하며 수사를 본격화하자 루이민의 수색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채팅방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우려하면서 점차 조용해졌고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루이민의 가족은 감시카메라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마칭엔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민은 이전에 마칭엔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가족들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루이민이 6월과 7월에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과거에도 루이민에게 태국 방문 시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루이민은 가족들과 함께 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안심했다고 합니다. 루이민의 가족은 그녀가 태국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주로 방문한 곳들이 몇몇 관광지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국에 대해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루이민을 해친 용의자 마칭엔이 체포된 것입니다. 루이민의 가족은 중국의 형법이 태국보다 훨씬 엄격하고 마칭엔도 중국에 구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중국에서 심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방콕에서 발생한 만큼 태국 경찰은 중국 정부가 용의자를 자신들에게 이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악랄한 사건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여전히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마칭에는 왜 루이민의 가족에게서 돈을 갈취하는 대신 루이민을 해친 걸까요? 루이민이 남긴 휴대전화는 별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이득을 얻을 가치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작 2,000위안, 약 38만 원으로 추산됐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막대한 형량입니다.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대신 마칭에는 부유한 젊은 여성 루이민을 속이고 조건 좋은 남자인 척하며 루이민으로부터 2,000위안 이상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든 페르소나는 가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그날은 원래 정령화가 오랫동안 기대해온 하루였습니다. 1999년 중국 항저우에서 태어난 그녀는 2022년에 꿈이 그리던 화동사범대학 대학원에 추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그녀는 막 받은 입학 통지서를 들고 병원에 입원한 84세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게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는 존재였으며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는 것은 그녀가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봉투조차 뜯지 못하고 병상 옆에서 통지서를 열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할아버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장면을 기록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공유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지만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DM을 받게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자신의 사진이 도용되어 여러 플랫폼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종 비난과 조롱의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고 누군가는 그녀를 두고 연상연하 연애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마케팅 계정들은 그녀의 사진을 가져다 전문대에서 학사로 올라간 이야기라는 거짓 스토리를 만들어내며 시험 강좌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가장 많이 공격받은 이유는 바로 그녀의 핑크색 머리였습니다. 정영화는 생후 6개월 때 어머니를 여의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녀는 늘 긍정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유지하며 특히 학업에 매우 열심히 임했습니다. 그녀는 절강 사범대학에 합격했고 음악 선생님이 되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영화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즐거움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즐기고 로리타 드레스와 전통 복장을 입는 것을 좋아했으며 만화를 보는 것도 즐겼습니다. 자주 자신의 사진 작품을 공유하거나 학교 음악회에서 노래하는 장면을 올리기도 했고 종종 춤 연습을 위해 무용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자주 공유한 것은 학습 팁들이었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방법, 집중력을 높이는 비결, 더 자기 관리를 잘하는 방법 등을 전하며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정영화는 사범대 학생으로서 현대 아동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늘 성찰하고 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언제나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고 누구나 정영화를 보면 참으로 적극적이고 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정영화는 머리를 분홍색으로 염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짙은 색의 학사 가운과 어우러져 졸업사진이 더 생동감 있고 예쁘게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염색 후 정영화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염색 후기를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 색상을 정말 좋아했고 졸업사진도 예쁘게 찍었으며 프로필 사진도 분홍머리로 바꾸었습니다. 2022년 열심히 노력한 정영화는 교환 자격증을 취득했고
초등학교에서 한동안 실습교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기쁜 소식은 그녀가 학교로부터 대학원 추천 입학 자격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7월 22일, 그녀는 드물게 길게 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가장 그녀를 아끼던 할아버지는 뇌경색, 심근경색, 그리고 장암 중 말기 진단을 받아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코로나19로 인해 그녀는 할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던 정영화는 어렵게 의료진의 허락을 받아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를 마침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가져가며 자신이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글이었지만 수많은 파리떼가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와 할아버지의 사진이 많은 온라인 강의를 파는 마케팅 계정들에게 도용당했고, 그들은 심지어 그녀로 가장해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정의감이 강한 정영화는 즉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사건이 확산되면서 그녀는 오히려 더 많은 비난과 모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만 보고 추측하며 그녀와 할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그녀의 헤어스타일만 보고도 후원받는 사람 같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핑크색 머리가 마치 술집 여자를 연상시킨다며 사범대 학생일 리 없고, 더구나 대학원 추천 입학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단지 음악을 전공한 사범대 학생일 뿐이라며 제대로 된 전공이 아니라고 비하했습니다. 그들은 정영화의 노력과 열정을 완전히 깎아내렸고, 그녀의 가치를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말은 너무나 저속하고 악의적이어서 몇 마디만 들어도 불쾌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정영화는 글을 올린 후 거의 매일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이런 공격들은 당시 22살에 불과했던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하지만 정영화는 매우 강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고 악플에 휩쓸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공부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자주 논리적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그녀는 악플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선생님이 된다면 규정에 따라 적절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단지 학생일 뿐이고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염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녀의 DM과 댓글에 찾아와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그녀가 올린 모든 공부 기록 글에는 그녀의 노력을 비하하는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정영화는 이미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하며 이러한 댓글을 볼 때마다 자주 울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악플에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넘어서기 위해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앞으로 넘어져야 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끈기와 결단력 덕분에 정영화를 모욕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말한 소송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녀가 그렇게 쉽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겁을 먹고 그녀를 욕하던 글을 지우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의 사과가 아무리 진심이 아니고 내키지 않아 보일지라도 정영화는 관대하게 그들을 용서하고 더 이상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좋은 삶을 살라고 당부하며 이미 사과한 사람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네티즌들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녀에게 극도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한편으로 그녀의 마음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이유 없이 몰아닥친 쓰나미 같은 악의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다시 삶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영화는 여전히 가끔씩 자신의 운동 일상과 학습 소감을 기록했고 음악회 진행과 춤추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정영화는 강해지겠다고 말하며 여전히 여자아이들은 어떤 색으로든 염색할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가장 좋아하던 분홍색 머리를 어두운 색으로 염색했습니다. 그 많은 비난 속에서 아마도 그렇게 해야만 조금이라도 덜 겨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매체가 정영화를 돕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사이버 폭력을 멈추자는 호소를 하면서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내뱉은 말은 물을 쏟은 것과 같아서 이를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인터넷 폭력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법입니다. 23번째 생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사실 10월 중하순부터 우울증이 재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한때 좋아했던 음악과 춤에도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병 때문에 학업 성적도 떨어졌고 휴학을 권유받았는데 이는 노력하던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정영화는 강한 자부심과 생존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상태가 악화되자 곧바로 병원에 가서 약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너무 심각해져 11월에는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 후에도 정영화는 가끔씩 게시물을 올렸지만 그녀의 프로필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더 이상 다채롭지 않고 회색빛이 감돌았으며 병원에는 분홍색 머리도 예쁜 드레스도 아름다운 풍경도 없었습니다. 정령화는 치료를 시도하며 스스로에게 작은 기쁨을 주기 위해 음료를 사 마시기도 하고 병실에 있는 다른 소녀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게시물에서 자신에게 지지 말자고 다짐하며 용기를 북돋았지만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할아버지마저 이 시기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9일째 되는 날, 그녀는 같은 병실에 있는 소녀에게 빨리 나와서 함께 밖에 나아가 놀자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정영화에게서 절망과 고통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끝내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2023년 2월 19일 중국 네티즌은 웨이보에 글을 올려 그녀의 친구 지단지 정영화가 1월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렸습니다. 정영화가 입원한 이후로 친구들은 그녀를 만날 수 없었고 나중에는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영화의 아버지로부터 부고 전화를 받고서야 이 비통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은 설 연휴 둘째 날이었습니다. 유서에서 그녀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사과하며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고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착한 그녀는 유서에서 자신을 사이버 폭력으로 괴롭힌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무기를 쥐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소녀를 공격했던 것이죠. 정영화는 학문을 사랑하고 예술을 즐기며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래와 수많은 아름다운 꿈을 가질 자격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인터넷 너머 숨어있는 사람들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온라인 소셜 플랫폼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이버 폭력은 우리 모두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괴롭힐 수 있게 되었죠. 불행히도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그루지아의 사이버 폭력 데이터를 보면 의회가 수집한 여성 의원의 온라인 자료 중 22%에서 40%가 혐오 발언과 모욕적인 댓글이었습니다. 이는 실제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여성 기자들이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빈도도 남성 동료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사이버 폭력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 이는 아마도 가해자들이 그녀들을 더 쉽게 괴롭힐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괴롭힘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8%의 여성이 직접적으로 온라인에서 피해를 겪었으며 50%의 소녀들은 현실 생활에서의 괴롭힘보다 사이버 폭력을 더 많이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18살에서 24살 사이의 대학생 여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취약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랜 인터내셔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 가해자들은 여성들을 욕설하거나 비꼼으로써 그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인터넷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처는 흔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정영화와 같이 원래 긍정적이었던 소녀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발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은 어느 정도 사이버 폭력의 만연을 악화시켰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터넷 사용률이 50%에서 70%까지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낯선 사람들의 메시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사이버 폭력의 현상과 피해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초 옥스퍼드의 소녀 주원치는 28살의 나이로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 모델링 및 과학계산 전공 석사과정에서 전 학년 1등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2개의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박사과정은 계속 밟을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소식일까요?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지만 곧바로 미친 듯한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그 논란은 2억 조회수에 달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가 학문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머리색이 너무 밝고 꾸미기를 좋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마치 인터넷에서 물건을 파는 사기꾼처럼 생겼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여자가 수학과에서 1등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칭 전문가들은 주원치의 실력을 믿기 위해 문제를 내며 그녀가 그 문제를 풀어야만 그녀의 정체성을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이 학업 성적이 우수할 때 사람들은 그녀의 성적이 진짜인지 의심합니다. 그녀가 업계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을 때는 그 승진이 정당한지 따져 묻습니다. 그녀가 아름답고 세련되면 그 전문성을 또다시 의심합니다.
만약 그녀가 반박하지 않으면 묵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주원치나 정영화처럼 반박하면 성격이 나쁘다거나 유리멘탈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패션을 뽐내면 조롱당하고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마저도 악의적인 소문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사이버 폭력을 넘어 성차별이며 단지 법으로만 규제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2020년 5월 일본 프로레슬링 선수 키무라 하나는 리얼리티 쇼에서 한 출연자와 작은 충돌을 겪은 후 네티즌들의 극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100건에 넘는 욕설 메시지를 받았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죽으라고 하거나 사라지라고 하며 역겹다고 비난했습니다. 겨우 22살의 그녀는 왜 이렇게 깊고 많은 악의를 받아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무라 하나의 사망 소식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법을 개정해 사이버 폭력에 대한 모욕죄를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이버 폭력 가해자는 30일 이하의 징역형과 1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무라 하나를 공격한 2명의 네티즌은 결국 9만 4천 원 정도의 배상만 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충분히 엄격하지 않으며 거의 아무런 억제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어머니는 이에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하며 법안 통과는 단지 시작일 뿐이며 지금까지 이 법안은 전혀 억제력을 갖추지 못했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무라 하나의 어머니는 형벌은 그저 마지막 방어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딸처럼 이유 없이 모욕당해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여성을 더 많이 구하려면 강화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도덕의식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사이버 폭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며 도덕의 저지대도 아닙니다. 사이버 폭력,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루머 등 이러한 혐오 발언과 관련된 행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처벌을 내릴지에 대한 문제는 더 많은 자원과 시도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고 명확한 해답이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논의하고 규범을 정하며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인터넷의 정신은 모든 사람이 서로를 연결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지 모두가 모두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는 더 적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누구도 이로 인해 생명을 잃지 않는 인터넷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